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 내막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던 외국인들 때문인데요. 이 외국인들은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전 세계는 현재 한국을 따라하는 충격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린 하트입니다. 동남아시아 이주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강의를 신청했어요. 오늘은 교수님의 집중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며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입국 거절을 가장 많이 당하는 나라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PPT 첫 장을 띄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전통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같은 분쟁 지역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일본 외무성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일본 입국 거절 1위가 바로 태국입니다. 무려 1,415명이에요. 2위는 중국 1,203명, 3위는 스리랑카 987명입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수님,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태국 사회 전반의 문제, 특히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예요. 쉽게 말해서 불법 체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강의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문화적 태도는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영향을 미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무의식적 사고방식이 국경을 넘는 순간 범죄 행위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건 사례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2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명의 태국인 강도가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에 침입했어요. 집주인인 60대 일본인 남성을 둔기로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혔고 체포 과정에서 이들 모두 불법 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1주 전에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태국인이 도주하려다가 경찰에 발각되자 차량으로 경찰을 향해 돌진했어요. 결국 일본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제압되었죠.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특히 태국 여성 입국자들에 대해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왜 여성에 특별히 주목했을까요? 바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며 불법 유흥이나 기타 불법 활동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일본 외무성 공식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우시며 강조하셨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국 심사 강화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대한 재평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태국이라는 국가와 태국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한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경험해왔습니다. 특히 태국 동북부 이산 지방 출신자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했죠. 일본도 바로 한국의 이런 선례와 대응 방식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거든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이 그 나라 전체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경우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전체 국민이 입국 단계에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개인의 행동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어요. 몇몇 학생들이 중국, 베트남 하고 중얼거렸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무려 14만 명이에요. 2위인 베트남 8만 3천 명, 3위인 중국 7만 2천 명을 훨씬 앞서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메모했습니다. 14만 명이라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이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대부분 관광비자나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을 조작하거나 비자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인 패턴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교수님이 한국 지도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의 소규모 제조업체들, 인천 부평구의 물류센터들,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의 농장들까지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엄격한 입국 심사를 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작년에 경기도 한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 12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을 소개한 중개 브로커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정책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입국 전 사전 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태국인 입국 희망자의 과거 체류 이력, 범죄 기록, 심지어 SNS 활동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SNS까지 확인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한국 관련 게시물, 일자리 구하는 글 또는 불법 체류를 암시하는 내용들을 AI로 스크리닝합니다. 이런 디지털 흔적들이 입국 심사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메모하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이런 조치들이 국제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유럽, 캐나다, 호주 같은 전통적인 이민 선진국들이 한국조차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대한 입국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PPT를 넘기시며 구체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시죠. 최근 영국에서는 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인터뷰 심사가 60%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태국 청년들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율이 27% 하락했어요. 저는 이 연쇄 효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인의 쉥겐 비자 신청 시 추가 서류 요구 사항이 늘어났고, 호주는 태국인 학생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4주에서 8주로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에서 말하는 신뢰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신뢰 하락이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개별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결국 태국은 자국민의 해외 이미지 관리에 실패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입국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왜 태국인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에 남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법 체류가 발각되면 강제 추방되고 범죄에 연루될 위험까지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메마른 논밭, 낡은 집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태국 이산 지역의 현실을 보시죠. 하루 일당이 8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거의 없고 교육시설도 매우 미비해요. 게다가 정부 보조금까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10,000원으로는 한국에서 점심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데 그걸로 하루를 버텨야 한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개 브로커들의 허위 광고입니다. 화면에 실제 브로커들이 사용하는 광고 문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가면 청소만 해도 월 200만 원. 일본 공장에서 3개월만 일하면 태국에서 5년 놀 수 있어. 비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소개해드려요. 이런 문구들이 실제로 SNS와 현지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야간 중노동, 미등록 체류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2023년 12월에 한국의 고층 건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간 청소 작업을 하던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 4명이 안전장비 없이 옥상에서 작업하다가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이들을 소개한 브로커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 정부가 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중개 브로커 단속,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태국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시 패통탄 총리는 이는 태국의 내정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협력 요청에 대해 수개월간 명확한 답변을 미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자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외면하면서까지 정치적 체면만 고집하는 거지? 교수님은 태국 정부의 이런 태도가 가져온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소극적인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태국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태국 정부가 자국민 관리에 소홀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가 문제를 외면할수록 중개 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태국인들의 해외 이미지는 계속 나빠지며 결국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태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태국 정부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인데 그것을 정치적 고려사항으로 미루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차트를 보여주시며 강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왜 갑자기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죠. 일본이 입국 심사를 강화한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한국의 선례 때문입니다. 한국이 어떤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리스크 스코어링 제도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한국은 2022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입국 심사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데요. 입국 희망자의 범죄 가능성, 과거 체류 기록, 출신 지역, 교육 수준, 직업,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종합적인 위험도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태국 이산 지역 출신의 20대 여성이 관광 목적으로 한국 입국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시스템은 즉시 이산 지역의 불법 체류 통계, 해당 연령대의 범죄 연루 가능성, 과거 동일 프로필 입국자들의 체류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합니다. 그 결과 100점 만점으로 위험도 점수가 나오는데 70점 이상이면 추가 서류 요구, 85점 이상이면 면접 심사,
95점 이상이면 입국 거절 권고가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교수님은 일본의 변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은 과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열린 국경 정책을 지향했던 나라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면제 협정도 많이 체결했고 입국 심사도 비교적 관대했죠. 저는 일본의 과거 정책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확실히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이 실제로 불법 체류와 범죄 예방에 효과를 보이자 일본도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일본의 이런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은 빠르게 벤치마킹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은 최근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2025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의 정책을 면밀히 연구한 결과 우리도 태국과의 출입국 협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정책을 참고한다고 인정한 것이거든요. 이는 한국의 입국 관리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일본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저는 이런 연쇄 효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 변화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니요. 프랑스 내무부는 한국의 디지털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고, 네덜란드는 이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발전 모델로 여기게 되었죠. 태국인 입국 신청자의 한국 내 활동 이력이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79개국이었는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65개국으로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 수치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신뢰도가 숫자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다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출입국 관리와 치안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입니다. 바로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태국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았을까요? 교수님은 동아시아 외교 관계 지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이 태국에게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던 바로 그 시점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때 패통탄 총리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의 협력 요청을 미루면서 동시에 중국과 포괄적 관광무역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태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대규모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교수님이 당시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1대1로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 도입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협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되었는데 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태국인이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태국 정부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이 사건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태국 정부의 일관된 소극적 태도였습니다. 불법 체류, 불법 약 밀매, 인신매매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국제공조 요청에 번번이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문제를 회피하기만 하는 거지? 교수님은 태국의 이런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전략적 실패로 판명됐어요. 첫째, 중국과의 협력으로는 태국 국민들의 해외 이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구 국가들의 의구심만 더 키웠죠. 교수님은 연쇄 반응을 보여주는 차트를 띄우셨습니다. 태국의 이런 태도는 결국 더 큰 신뢰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싱가포르까지도 태국 비자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도미노 효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죠. 호주는 태국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쿼터를 기존 5,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였습니다. 뉴질랜드는 태국인 관광 비자 심사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연장했어요. 싱가포르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태국인 입국자에 대해 별도의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관광 목적이라도 보증금을 예치해야 입국이 가능해진 거죠. 결국 태국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파트너를 얻었지만 동시에 여러 선진국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중국마저도 태국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인신매매 사건 이후 중국도 태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태국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를 포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략적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시계를 보시고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국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몇몇 학생들이 나라의 경계, 주권의 상징 등으로 답했지만 교수님은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국경은 단순한 출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자국민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의 지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배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한국의 엄격한 관리 시스템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동시에 불법 체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태국은 어떻습니까? 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가 범죄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곳곳에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의 좁은 고시원에서, 경기도의 외딴 공장에서, 충청도의 농장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들을 적절히 송환하거나 보호할 정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보지 않으면 없는 문제처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가 운영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태국은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190개국 이상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반면 태국 여권은 계속 하락해서 현재 65위 수준입니다. 국가의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일관된 정책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국이 지금의 국제적 지위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지면서 지금의 위치에 온 것입니다. 반대로 태국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습니다. 한국의 협력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의 힘이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그리고 일관된 원칙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건이 강한 나라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오늘 강의를 통해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개인의 행동이 국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정부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적 신뢰의 가치까지 알게 되는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태국 입국 심사를 강화하자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의 문화는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태국 정부도 협력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국 태국 총리가 위기에 닥쳤습니다. 최연소 총리였던 패통탄 친나왓은 각종 문제에 휩싸이고 현재 총리의 불신임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를 충격적인 사건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코엘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소속 특파원으로 동남아시아 정치 상황을 주로 취재해왔죠. 특히 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쿠데타와 정권 교체, 부패 스캔들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태국 정치의 어두운 이면을 직접 경험했어요. 방콕행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닮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번 취재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최근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분석하고 그녀의 정부가 어떻게 친중 노선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는지 파헤치는 것이었죠. 저는 지난 태국 총리들의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태국의 정치사는 그 말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예시였어요. 탁신 친나왓의 이름은 태국 현대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낸 그는 처음엔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구호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죠. 30바트 의료제도, 농촌 개발 프로그램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과 서민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점점 독재적으로 변해갔어요. 기업과 정부 계약을 통해 자신의 가족 기업이 이득을 취하도록 했고 결국 이러한 대규모 부정부패는 2006년 군부 쿠데타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탁신은 해외로 도피했고 태국 법원은 그에게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죠. 탁신의 시대는 태국 정치의 분기점이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태국 정치학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의 말대로 탁신 이후 태국은 레드셔츠 친 탁신과 옐로우 셔츠 반 탁신 간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겪게 되었죠. 시간이 흐른 후 잉낙 친나왓, 탁신의 여동생이 2011년 총리가 되었죠. 그녀의 등장은 많은 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잉낙은 탁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농민 보조금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부정부패 스캔들로 2014년 탄핵당했고 군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죠. 그녀도 2017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2023년 후반 총선 이후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세타 타위신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임은 오래가지 못했고 2024년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직을 맡게 되었죠. 탁신의 둘째 딸인 그녀의 등장은 태국 정치에서 친나왓 가문의 귀환을 의미했습니다. 과연 패통탄은 아버지와 이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일어난 불신임안. 이는 패통탄 정부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태국의 정치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했어요. 태국은 여전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패통탄 친나왓과 그녀의 아버지 탁신이 있었죠. 이들이 태국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제가 직접 파헤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안나 코엘입니다.
태국 정치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여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방콕에 도착한 저는 첫 번째 일정으로 촌부리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수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태국의 유명한 정치 분석가로 친나와 가문의 정치적 행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죠. 안나 씨, 오랜만이네요. 태국 정치는 여전히 흥미롭죠? 수타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너무 흥미로워서 문제예요. 같은 드라마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수타 씨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신문 기사를 펼쳤어요. 그 중에는 탁신 친나왓의 귀국과 패통탄의 총리 취임을 다룬 기사들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귀예요. 탁신 친나왓이 2023년 8월 22일, 15년 만에 태국으로 귀국했을 때부터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녹음기를 켜고 수타 씨의 분석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탁신의 귀국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어요. 귀국 직후 부패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한 달 만에 국왕의 사면으로 단 1년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가석방으로 풀려나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패통탄 친나왓이 2024년 총리가 되기 전부터 탁신은 이미 친중 행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유의 몸이 된 후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공식 모임에서 중국 기업인들과 자주 접촉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다음은 탁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수타 씨는 태국 내 주요 인프라 사업들의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방콕, 농카이 고속철도, 동부경제회랑 EC 개발 프로젝트, 남부항만 확장 사업 등 대부분의 메가 프로젝트가 중국 국영기업들에게 맡겨지고 있었습니다. 탁신은 귀국 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중국 자본이 태국 경제를 장악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죠. 태국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었고 일부 재계 인사들은 이를 경제 식민지화라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중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요. 수타 씨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방콕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프라위 씨와 만났습니다. 그는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2024년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로 취임하면서 탁신의 친중 정책이 그대로 계승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동방 정책이라고 부르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프라윗 교수는 패통탄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이 거절되었고 기존의 협력 사업도 재검토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하고 대신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죠. 저녁에는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패통탄이 총리이긴 하지만 실제 결정은 탁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깊숙이 넣고 있죠. 우리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태국 정치의 표면 아래에서는 탁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손은 태국을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패통탄 총리는 그런 아버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콕 수쿰빗 지역에 있는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태국 내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20년 넘게 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김 사장이었죠. 요즘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해요. 주된 원인은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커지자 한국 정부가 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죠.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을 만났을 때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패통탄 정부는 이를 계속 무시했다고 했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태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관광비자 악용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죠. 하지만 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태국 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태국 외교부 전 고위 관리를 만났을 때 그는 패통탄 정부의 대응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한 감정을 조장했어요. 이는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국내 지지층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외교적 마찰은 패통탄 총리의 외교적 실책으로 인한 것이었고 태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태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한은 태국 내 문화 산업에도 손실을 가져오고 있었죠. 태국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의 취재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패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한 표결이 있는 날이었죠. 이번 표결은 패통탄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었어요.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자 이미 건물 주변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붐비고 있었어요. 야당 지지자들이 모여 패통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정부 지지자들은 그 맞은편에서 패통탄을 옹호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기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국 의회는 500석 규모의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늘의 표결은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야당 대표 의원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패통탄 총리의 경제정책 실패, 중국 의존 심화, 외교적 실패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을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국내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리더십은 불신임되어야 마땅합니다. 야당 대표 의원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의회 내 권력 구도를 고려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하원 500석 중 320석 이상을 패통탄의 연립정부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국 정치 전문가인 수타 교수가 일전에 저에게 설명해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권력 장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여러 소수 정당들과의 연립을 통해 의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했고 각 정당에는 다양한 형태의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며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죠. 야당 의원들의 비판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패통탄 정부가 태국의 경제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고 비난했고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국내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죠. 오후가 되자 여당 측 의원들의 반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패통탄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과의 갈등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조치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어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우리는 그 어떤 국가에도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수적 우위가 있었죠.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적 공방은 사실상 결과가 정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침내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들은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대로 여당 측의 수적 우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19표 신임, 162표 불신임, 7표 기권으로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어요. 여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야당 의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의회 연설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의 결과는 태국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야당이 공격할 순 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태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를 나와 거리로 나오자 시위대의 규모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줄을 이루는 시위대는 패통탄 퇴진과 탁신 가문의 통치를 끝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시위대 중 한 대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불신임안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어요. 패통탄 정부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진짜 민심이에요. 저녁 뉴스 시간, 각 방송사들은 불신임안 부결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번 표결이 패통탄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의 표결이 태국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의회 내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리의 민심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와 한국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여전히 탁신 친나왓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딸을 통해 여전히 태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었어요. 불신임안 부결은 그의 권력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방콕의 한 카페에서 수완 박사를 만났습니다. 안나 씨, 이쪽입니다. 방콕 경제연구소의 수완 박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태국, 중국 경제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불신임안 부결 이후 패통탄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친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완 박사가 말했어요. 수완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태국은 중국 경제권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태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중국 자본과 기술로 진행되고 있었고 관광, 부동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의존도가 정치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이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후에는 태국 문화부 전 고위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 태국 정부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화적 정체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여요. 그의 말에 따르면 태국 내에서 한국 기업과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태국 소비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한류 콘텐츠는 태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고 한국 제품들도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탐마삿 대학 앞에서 열린 학생 시위를 취재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 지도자가 확성기를 통해 외쳤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중국과의 관계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대화를 나누면서 태국 내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이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여야 해요. 지금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태국은 분명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어요.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이 계속된다면 태국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동시에 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저항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것이 앞으로 태국의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숙소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방콕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제가 기사의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취재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패통탄 정부 아래의 태국은 과거 친나와 가문이 만들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태국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친나와 가문이 돌아오면서 태국의 친중 행보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한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패통탄 친나와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태국 국민들은 그 대가를 얼마나 치르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0년간 태국 정치를 취재해오면서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풍부한 자원, 전략적인 위치, 근면한 국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정치적 혼란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죠. 취재 중에 만났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쿰빗의 한국 기업인들, 태국 정치 분석가들, 대학생 시위대, 그리고 일반 시민들. 그들 모두 태국의 미래에 대한 각자의 희망과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제 마음에 남았던 건 탐마삿 대학 앞에서 만났던 젊은 여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태국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해요. 우리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태국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민족주의적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세계 속에서 태국의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에 다시 손을 얹고 저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태국의 젊은 세대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장기적으로 태국에 이롭지 않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언젠가 태국의 정치적 향방을 바꿀 수 있을지 그것은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마치 태국의 현재 상황을 비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이 언젠가는 더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길은 단지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태국 정치의 현실이었고, 저 안나 코엘은 그 변화의 순간을 앞으로도 계속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태국 총리의 불신임안을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친나와 총리들이 벌여온 사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살펴보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